안녕하십니까, 호치민입니다. 오늘도 썰치민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이야기, 각 나라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한테 중요한 오토바이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매화 다른 배경을 보여드리려고 매화 좀 다른 카페를 다니면서 촬영을 했는데, 어제도 다른 데 가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지에서 현지에 사시는 분들한테 막 들은 이야기들을 좀 토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집에 와서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해 준 거랑 실제 법이랑 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또 지난주에 왔던 카페에 다시 와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은 큰 주제로 3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이크 복장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두 번째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유라시아 횡단 루트 중에 고속도로에 바이크 출입이 안 되는 나라가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가능 여부에 대한 게 아니고 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차간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간 주행은 좀 민감한 주제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복장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헬멧 착용은 다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진 않은 나라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고글 착용까지 의무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고글이나 아니면 전면에 쉴드가 있어야 돼요. 헬멧에 왜 쉴드 없는 헬멧은 영국에서는 쓰고 다니시면은 불법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고글이라도 착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장갑을 포함해서 전신 프로텍터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현지에서 제 엔진오일 갈아주신 형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준으로는 이 얼굴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 목 밑으로 피부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갑 껴야 되고 긴 팔, 긴 바지, 그리고 복숭아뼈 이상 올라오는 부츠를 신어야 된대요. 꼭 그게 아니면은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경찰한테 단속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야광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반사. 밤에는 이제 프랑스는 반사 재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것도 불법이에요. 보통 근데 일반적으로 투어링용 라이딩 기어 같은 경우에는 반사 기능이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입으시면 되고. 근데 이탈리아는 좀 신기한 게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팔 반바지 입고 스레퍼 신고 타시는 슬리퍼 신고 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규정대로 다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진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프랑스에서도 사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검색해 봤을 때는 긴팔 긴바지를 입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입고 나갔는데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자,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한번 해봅시다.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우토반이라고 하죠. 아우토반은 고속도로입니다. 속도 무제한 구간만 아우토반이 아니고요. 독일의 고속도로 전체를 아우토반이라고 하고, 속도가 제한이 있는 구간도 꽤 많습니다. 무료입니다. 어쨌든 아우토반 무료고요. 그리고 독일,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북유럽은 다 무료예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다 고속도로가 무료고요. 발트 3국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가 무료인데 차량의 경우에만 일부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일부 구간에서만.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일부 도로 유료로 운행되는 도로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다 무료라고, 일반적으로 무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가봤던 나라들 기준으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이 두 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만 무료입니다. 차량은 통행료를 내고 바이크는 무료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 말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도 이 고속도로가 차량은 돈을 내고 바이크는 무료로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랑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렇게일 거예요. 아마 비넷이라는 걸 사용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바이크로 가시는 분들 중에도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비넷을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스트리아 바이크에 대한 비넷은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실 수 있고요. 주유소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구매를 해가지고 스티커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요. 그래서 차량에 대한 비넷은 똑같이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스위스,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도 비넷을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은 바이크는 요금이 무료였으니까. 자,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 차간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금지 구역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그 GTL이라는 구역이 우선 이탈리아에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진입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바이크 진입이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유명한 관광지들, 역사적으로 명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바이크 진입이 안 되게 GTL이라고 써 있거든요. 딱 그 골목 들어가는 입구에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긴 들어가시면 안 되고 벌금이 최소 80에서 300불까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금지 구역들 좀 알아두셔가지고 진입하시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벌금 내면은 이게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벌금을 뭐 바로 현장 결제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디 관공서 같은 데 가서 내야 되거나 이러면은 이체해야 되거나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과정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조심하시면서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차간주행.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다 하면은 진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한국의 차간주행은 그냥 불법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안 좋은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에 제가 쇼츠에서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몇 번 말했었는데 저는 차간주행에 굉장히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차간주행이라는 네 글자로 그 모든 행위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근데 영어로 표현을 했을 때 해외에서 보통 많이 구분을 하는 게 레인 스플리팅이랑 레인 필터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주행 중에 차간주행을 하는 거. 고속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차선이 두 개인데 차 두 대가 달리고 있어요. 그 사이를 빠져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인 스플리팅이고, 그리고 정체 시에 차들이 다 멈춰가지고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럴 때 차 사이로 가는 차간주행, 이거는 레인 필터링입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법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두 개를 하나로 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 스플리팅을 찬성하진 않습니다. 근데 레인 필터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전에 영상으로도 올리고 쇼츠로도 한번 올린 적 있었는데 모스크바에서 차가 좀 막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차들이 진짜 대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창문 열어서 손 이렇게 지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선 열어줘요. 다 뒤에 바이크가 있으면은 옆으로 이렇게 다 모세의 기적처럼 열어주거든요. 그럼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라고 해요. 지나갈 수 있게 되고,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러시아는 그게 되게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하고 뭐 중앙아시아 뭐 몽골 이쪽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관련, 러시아도 그래요. 관련 법으로 규제를 정해놓지는 않았대요. 레인 필터링에 대해서는. 근데 레인 스플리팅은 뭐 불법인 나라도 있겠지만 저는 이 레인 필터링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레인 스플리팅이 완전히 합법인 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하고 그리고 영국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주행 중에 차간 주행은 다 불법으로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멈춰 있을 경우에는 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허락하는 법도 없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량 운전자들이 이렇게 열어주고 보내줄 경우에는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온라인으로 알아본 거기 때문에 그 나라 법전을 다 뒤져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아니다, 이 나라에서 불법이다라고 이런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꽤 나름대로 많이 조사를 했는데 그냥 그랬거든요. 네, 아닐 수 있으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나라에서 레인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합법으로 하고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중간에 표지판을 봤거든요. 근데 그 표지판에 그 차간 주행은 몇 킬로 언더만 가능하다 이런 표지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체 구간에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표지판이. 근데 저는 그걸 50km를 봤는데 일반적으로는 30km 이하로만 가능하다고 써 있더라고요. 시속 30km 이하로만 이게 가능하고, 그리고 독일은 레인 필터링, 레인 스플리팅 다 불법입니다. 그냥 무조건 차선으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랑 똑같죠, 독일은. 그리고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시속 20km 언더로 레인 필터링이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체 시에 차간 주행 같은 경우에는 합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정체 시에 오토바이들이 차선에 이렇게 다 줄지어서 서 있잖아요. 오토바이 한 대마다 차량 한 칸씩 다 먹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트남에서 특히나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은데 아예 못 다녀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좀 효율적으로 이 법을 정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레인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도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야, 니네는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차는 안전하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호 대기 시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그 테일램프도 한 발, 가운데 한 발밖에 없고 작기 때문에 못 보고 야간에 오토바이 앞에 있는 차만 보고 그냥 달려와가지고 뒷방을 맞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도가 적당하면 좋은데 적당하지 않다고 하면은 진짜 사망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받쳐가지고 사고가 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심하게 다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오토바이보다는 덜 위험한데, 오토바이는 진짜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신호 대기 시에는 오토바이는 앞으로 좀 빠져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정체도 좀 줄이고 좀 안전도 좀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앞에 오토바이들만 대기할 수 있는 신호등 같은 데 보면은 오토바이들만 따로 대기할 수 있는 구간이 앞에 있어요. 거기서는 한 동차선에 여러 대가 같이 서 있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놓은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막 나는 막혀가지고 막 차 막혀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이로 오토바이가 쭈쭈쭈 지나가면은 그게 이제 막 기분 나쁘고 안 입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해도 되잖아요. 그거 앞에 한 대 더 간다고 내가 엄청 막히거나 늦게 가게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좀 이 세세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가 파형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륜차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법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게 많죠. 뭐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들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게 바뀔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 베트남에 살 때부터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번쯤 하고 싶었고, 오토바이 관련 법규들은 조금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이번에 뭐 번호판 개정된다고 사이즈 커지고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당연히 저도 앞에 번호판 다는 건 솔직히 좀 반대거든요. 미관상의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저는 앞에 번호판 다는 거는 세차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는데, 뒤에다가 번호판을 좀 크게 다는 거는 저는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번호판 다 커요. 차 번호판만큼 되게 크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환경검사 관련된 것도 뭐 물론 귀찮지만 그래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제약 조건들이 생기는 만큼 또 누릴 수 있는 권리들도 아무래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는 사실 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문화거든요. 이 신호등이 없는 그 횡단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에도 많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꽤 있어요. 근데 진짜 러시아 사람들이 막 되게 거칠게 느껴지잖아요. 러시아에서 횡단보도에 제가 근처에만 가도, 이걸 건너려고 근처만 가도 달려오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빡 줄여가지고 멈춰줘요. 아마 유라시아 횡단 가시는 분들은 처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잠깐 돌아다니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진짜 무조건 멈춰주거든요. 그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거의 다 멈춰줍니다. 로타리가 많다 보니까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많거든요. 차는 사람, 자전거 이런 게 지나갈 때는 무조건 멈추고 봐요. 그게 매너고 법으로 정해진 나라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여행하는 동안은 이제 보행자 우선 이거를 되게 확실하게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배워서 하면 좋을 것 같은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대신에 뭐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하는 게 맞겠지만, 유동인구가 좀 없는 구간들은 신호등보다는 이 양심적인 부분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썰취미는 이거 좀 짧을 것 같은데 하고 보니까 어제는 막 이런저런 잡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분량이 충분했는데 오히려 한번 필터링이 되고 정리가 되니까 영상이 되게 짧아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도 여행하면서 많이 쓰던 방법인데, 우리가 그 나라의 도로교통법을 법전을 공부하고 그 나라에 갈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서도 우리가 뭐 대한민국 헌법 공부하고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면허 시험 정도는 보면서 기본적인 건 알겠지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룰을 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으니까, 국가 간의 이동이 있는 날은 미리 챗GPT나 이런 AI한테 이 나라에서 지켜야 될 교통법이나 뭐 복장 규제
그리고 뭐 속도 규제라든가 뭐 오토바이를 탈 때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좀 물어보시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좀 검색해보고 가시면은 아무래도 여행을 하면서 쓸데없이 벌금을 문다거나 아니면 현지인들하고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하는 일을 좀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휴게소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이커들이 쉬고 있어요. 그 옆에다가 주차하면은 거의 무조건 대화 시작이거든요. 좀 젊은 바이커들은 사실 말을 잘 안 거는데 아저씨들은 거의 100%입니다. 이 한국어 번호판, 이 요상한 글씨가 써 있는, 이게 중국어인지 일본어인지 한국어인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궁금함을 참지 않아요. 물어봐요.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나라 가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니?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 좀 하시면서 여행하시고 알아보고 여행하시면 좀 더 현명한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해변에서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들은 얘기니까 모래, 조약돌 이런 거 주워가면은 다 벌금입니다. 이거 범죄예요, 범죄. 이거는 절도거든요. 그래서 해변에서 뭐 아무것도 주워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들은 건 아니고 검색해서 찾아 나왔던 건데, 독일에서는 집 마당에서 차는 세차가 되는데 오토바이는 세차를 하면 안 된대요.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게 좀 재밌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법에 대한 걸 좀 공부를 해가시면은 재밌을 것 같고, 이제 시즌이 됐죠. 제 영상도 매번 봐주시고 라이브도 들어와 주시는 우리 웍 선생님이 이제 이번 주에 또 출발을 하시고요. 일요일 날 출발을 하실 거예요. 이번 주가 맞나? 맞을 거예요. 일요일 날 출발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의 출발 소식도 계속 들리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가을에 출발하셨다가 또 날씨 추워지면서 현지에 바이크 놓고 뭐 한국이나 따뜻한 나라로 잠깐 가 계시다가 다시 가신 분들도 다시 여행을 재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분들이 좀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그리고 제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썰치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재밌는 썰로, 사실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저는 계획을 했어요. 이 썰치민이라는 시리즈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유익한 컨텐츠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